발트해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해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부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 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헤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담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 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 보어는 망 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귀중품이나 초콜릿바를 차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다른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차에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프레이 캔입니다. 헤어스프레이, 탈취제, 스프레이 페인트, 가정용 클리너 같은 종류요. 이러한 캔의 뒷면에는 저장 온도 권장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따르세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캔은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더 민감해요. 내부의 물질이 팽창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캔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50도가 넘는 기온은 위험해요. 더운 여름날 차 안은 아주 쉽게 뜨거워질 수 있어요. 미국의 연구원들은 더운 날에 자동차가 사우나로 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땡볕에 주차된 자동차의 내부는 35도 이상으로 올라갔고 평균 47도에 도달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완벽하게 잘 달리도록 하고 싶다면 스프레이 캔은 차에 두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태양에 의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주름, 처짐, 반점을 막아주죠.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차 안에 두면 고온에 노출되어 결국에는 유통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한 자외선 차단제는 뚜껑을 열 때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열 때문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고 끈적거리는 물질이 차 전체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립스틱과 같은 다른 화장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플라스틱 병입니다.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플라스틱 물병은 렌즈 역할을 해서 태양광선을 모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소방서는 실험을 통해 이런 화재의 위험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 부서의 데이비드 리처드스는 햇빛 광선이 충분히 한 곳에 집중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플라스틱 병에는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화합물인 비스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BPA 수치는 높은 온도에서 증가할 수 있고 그것은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병을 차 안에 두고 내리면 이 화학물질이 음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건전지도요. 차에 두었을 때 최대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 것을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누수나 파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배터리 사는 흡입 시 위험하고 부식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누출의 원인도 고온과 관련이 있어요. 배터리 제조업체는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배터리와 관련이 있는데 전자제품에 관한 거예요. 휴대폰이 태양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 아세요? 운전을 하고 있고 휴대폰에 GPS를 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화기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면 휴대폰은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회사들은 고객들이 단말기를 차량에 두고 내리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단말기가 꺼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 소지품 역시 목록에 있습니다. 지갑이나 핸드백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여권이나 심지어 조수석 근처에 두고 가는 잔돈도 때때로 도둑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물건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뒷좌석에 두지 말고 트렁크에 보관하세요. 다음도 절도와 관련이 있어요. 생활이 때때로 너무 바빠서 자주 차를 청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에 쓰레기를 두고 내리는 것도 또 하나의 실수입니다. 도둑들은 지저분해 보이는 차들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주인이 그런 차량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식물은 어때요? 식물을 매일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옮겨야 해요. 차량 내부의 열기는 불쌍한 식물을 쉽게 말라 죽일 수 있어요. 약품도 차 안에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차량 내부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 15도에서 25도에 보관하도록 권장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한 문서도 차량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예로는 세금 양식, 재무제표, 학교 성적 증명서 등이 있어요. 도둑은 이 중요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기나 신분 도용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음료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따뜻한 차 안에 식료품이나 남은 음식을 2시간 이상 두지 말 것을 권합니다. 32도 이상일 때는 1시간입니다. 같은 규칙이 겨울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통조림 식품은 상할 위험이 높습니다. 완두콩 통조림이 차 안에서 얼면 그 효과는 탄산음료에 일어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실온에 두지 말고 냉장고에서 녹이세요. 제품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냄새가 나면 동물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리세요. 맛을 보려고 하지 말고 후각을 믿으세요. 녹슬어 보이거나 캔에 금이 간 것 같다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또 다른 예입니다. 보통 달걀은 얼리면 안 돼요. 하지만 차 트렁크에 식료품 봉지 하나를 두고 내렸는데 밤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달걀이 얼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달걀을 사용하기 전에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 달걀은 삶아 먹는 것이 유일한 사용 방법이에요. 달걀이 얼면 노른자가 진해지고 시럽처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고 다른 재료들과 잘 섞이지 않아요. 당연히 반려동물들을 차 안에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지 온도의 잠재적인 상승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할 거예요. 짜증이 나서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 내부를 손상시킬 수도 있죠. 이제 다시 겨울 얘기를 해볼게요. 차에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채워두세요.
그러면 연료 라인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엔진을 시동하고 도로를 달리는 것이 더 쉬워질 거예요. 연료 바를 주시하면서 타이어 공기압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추위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고온뿐만 아니라 저온도 일부 품목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예는 페인트예요. 겨울에는 차량에서 신속하게 꺼내야 합니다. 페인트의 성분은 추위로 인해 팽창, 분리, 뭉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페인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씨는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나무 악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해 목재 악기가 휘거나 금이 가거나 쪼개질 수 있어요. 안경도 온도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뜨거운 차 안에서 플라스틱 프레임은 구부러질 수 있어요. 또는 매우 추울 때 플라스틱은 쉽게 부서질 수 있죠. 이것은 안경이 더 깨지기 쉽게 만듭니다. 집 열쇠와 차고 문 개폐기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관행이지만 위험합니다.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음악을 듣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기를 차에 연결하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요즘은 CD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CD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뒤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다른 물건들이 있나요? 이 뾰족한 나무는 쏠 줄 아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샌드박스 나무라고 불리며 아마조니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나무의 씨앗은 작은 호박 모양으로 형성돼요.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면서 자라요. 하지만 여기부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최고의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씨앗들은 시속 241km의 속도로 터져 나와요. 심지어 약 18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 과정 중에 이 나무를 방해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씨앗에 독이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몇몇 나무들은 완전하게 똑바로 자라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심지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휘어진 나무는 지나칠 수 없는 광경이죠. 엘 아르볼데 라 사비나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스페인에서 자라요. 나무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모양은 바람에 달려 있어요. 그 결과 종종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중 다른 때에 완전히 모양을 바꿀 수도 있죠. 이 유연한 나무는 높이가 8m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와 같은 가장 별난 곳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공룡만큼 오래된 나무는 어떨까요? 1994년에 발견된 웰레미 소나무종은 호주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소나무는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공룡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이 나무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오늘날까지 야생의 100그루의 전시품만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나무들의 위치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나무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니까요. 또 이걸 연구하는 게 지구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도 중요해요. 나무의 껍질은 달랐던 온도기간이나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과 같은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생명의 나무는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실제로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어요. 바레인의 사막 변두리에 위치한 프로소피스 시네라리아는 아주 깊은 뿌리 체계를 갖고 있어서 타는 듯한 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어떻게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이 나무는 너무 특별해서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요. 파나마에 있는 라 인디아 도르미다는 잠든 소녀의 몸처럼 생긴 산지예요. 엘 발레드 안토니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휴화산 중 하나의 근처에 있는 더 크고 신비로운 지역의 일부죠. 그리고 꽤나 이상한 나무들이 있어요. 네모난 거요. 심지어 이 나무들의 고리들, 즉 나무 몸통의 내부도 같은 모양이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가끔은 심지어 완벽한 90도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 나무들이 이런 특별한 모양으로 자라는지 맞춰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나무들의 샘플을 채취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려고 다른 곳에도 심어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나무들의 기이한 모양은 계곡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농부가 목재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나무들을 상자에 넣어서 키워서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둥근 나무들은 종종 날카로운 각도로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중 하나는 미국의 세콰이아 국립공원에서 발견돼요. 제네럴 셔먼이라고 불리고 84m로 뻗어 있어요. 거의 자유의 여신상만큼 커요. 둘레도 똑같이 인상적이어서 땅에 가까이 있는 두께가 약 31m예요. 이 나무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는 2300년에서 2700년 사이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아, 엄청 오래된 나무네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나무종들이 있지만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만큼 놀라운 건 없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무 껍질 층들 때문에 거의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죠. 또 이 나무는 불규칙적으로 탈피하는데 한 번에 많은 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 번은 녹색에서 파란색, 보라색에서 주황색, 그리고 마침내 갈색에 이르면서 말이에요. 이 나무는 장식용이라기보단 제지용으로 쓰여요. 나미비아에도 모양이 이상하고 상당히 위험한 나무인 보틀트리가 있어요. 자, 모양면에서 보면 윗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둥근 몸통을 가져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나무에서 수확한 우유 수액은 독성이 아주 강해요. 전설에 따르면 지역 사냥꾼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살을 담그곤 했다고 해요. 꽃이 분홍색과 흰색으로 자라고 가운데가 빨간색이어서 꽃이 피는 계절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가끔 삐뚤어진 나무를 보는 건 그리 특별하지 않지만 삐뚤어진 나무들이 있는 숲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폴란드의 그리피노 마을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 근처에는 400그루의 이상한 모양의 나무로 만들어진 숲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기계적인 개입으로 휘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자라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져온 목재가 가구 또는 심지어 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지만 어느 쪽이든 숲은 결국 버려졌어요. 비단목화나무가 캄보디아의 고대 타프롬 사원을 점령하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요. 비단목화나무의 거대한 가지들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구조물들 위로 오랫동안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 사원들은 복원되었고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어요. 용혈수는 북서아프리카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자라요. 현지인들은 용이 죽으면 나무로 변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길이가 무려 15m나 되는 이 나무는 나무 껍질에서 수확할 수 있는 붉은 수액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붉은 물질은 오늘날까지 염료와 약에 사용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고 가장 인상적인 나무 중 하나는 썬랜드 바오밤 나무입니다. 높이는 22m고 둘레는 47m예요. 남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요. 이걸 더 장관으로 만드는 건 이 나무가 자연적으로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33년에 나무 안에 작은 휴게실이 만들어졌었어요. 처음에는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나무가 6,000년 이상 되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은색 자작나무는 스칸디나비아와 북동유럽에 퍼져 있고 빛을 반사하는 법을 알아요. 나무 껍질 색이 옅어지고 나무까지도 얼어붙는 추운 겨울에는 그 광경이 자연의 겨울왕국으로 변해요. 또한 나무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양분을 모으면서 숲 아래에 있는 뿌리와 연결되고 퍼져 나가는 버섯과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어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나무는 버섯에게 설탕을 줍니다. 이 자작나무의 동반자는 위험하고 사람들이 먹어선 안 돼요. 알아보기는 쉬워요. 전형적인 주황색 머리에 흰 물방울이 뿌려진 버섯머리를 갖고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자연 축제는 일본의 벚꽃 시즌이에요. 분홍빛을 띤 흰색의 꽃은 일본 문화의 뿌리를 깊게 두고 있고 모노노 아와레라고 불리는 지역 속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발음했나요? 이 속담은 그게 얼마나 완벽하거나 아름다운지에 상관없이 모든 건 일시적이라는 사실로 해석돼요. 일본을 방문한다면 벚꽃 상징이 회사 로고에서부터 심지어 옷이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한때 터널로 바뀌었던 놀라운 나무 구조가 있었어요. 69m나 되는 코스트 레드우드 나무였죠. 이 나무에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단어인 아워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1969년에 폭설 때문에 쓰러졌지만 나무는 동물, 식물, 곤충을 위한 생태계로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쓰러진 터널나무라고 불려요. 페난시아 베일리시아로 알려진 한 나무 종은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식물이에요. 이 종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뉴질랜드 먼 해안에 나무 단 한 그루가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외로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염소를 섬으로 데려왔고 염소가 나무의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먹었어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새로운 표본을 심을 방법을 찾고 있어요. 식당에서 고기를 시키실 때는 항상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먹는 햄버거나 다진 고기의 경우엔 더 그래요. 왜일까요? 원하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 고기를 갈면 고기 표면에 유해한 성분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음식을 위험하게 만들 확률이 있죠. 만약 버거를 레어로 주문한다면 충분히 열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지 않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어로 구운 스테이크는 조금 더 먹기 안전합니다. 일단 고기의 바깥쪽 층이 강한 불에서 구워지면 깨끗하고 안전할 테니까요. 집에서 요리를 해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고기 한 덩이를 요리할 때 내부 온도를 최소 60도까지 가열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생선은 63도까지 가열되어야 하고 간 고기의 경우엔 최소 71도까지 가열해야 해요. 가금류나 핫도그와 같이 미리 조리된 고기는 안전을 위해 최소 74도까지 가열해 요리를 해야 하고요. 다음에 식당에서 마실 걸 주문할 때 가니쉬는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음료에는 레몬이나 라임 한 조각이 함께 나오죠? 또 어떤 음료에는 딸기나 심지어 올리브까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먹기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바텐더들이 항상 같은 위생 규칙을 지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땐 과일을 사용하기 전에 바르게 보관해두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바에 꺼내두었던 레몬 조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바텐더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서 일하기도 하고 때때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료만 드신다면 안전할 거예요.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식당에서 밥을 드신다면 수돗물은 거의 항상 공짜이기 때문에 그냥 수돗물을 주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염소나 제초제와 같은 잠재적 오염물질을 피하시려면 병에 든 물을 주문하는 게 더 좋아요. 조금 더 비싸지만 병원에 가야 할 일은 막아주겠죠. 여러분이 휴가 때 묵는 호텔에는 아마 뷔페가 있을 거예요. 이 뷔페도 건너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 음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 있었는지 항상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뷔페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잘 따르는 것도 아니죠. 음식을 접시에 놓을 때 포크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감기나 독감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뷔페를 즐기고 싶다면 음식을 데워두는 뷔페에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 어떤 것을 차갑게 먹어야 하는지 항상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즈는 온도가 실온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프나 익힌 고기는 항상 따뜻하게 먹어야 하고요. 친구들과 식당에 저녁을 드시러 가신다고요? 빵 바구니는 무시하세요. 나중에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죠. 게다가 영양소도 거의 없고 빵 바구니는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옮겨서 제공되잖아요. 네, 그 빵 조각들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자른 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남겼던 음식일 수도 있는 거죠. 술집의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 팝콘이나 땅콩을 만졌는지, 여러분 앞으로 오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꺼내져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생선을 주문하지 않도록 하세요.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요. 몇몇 요리사들은 월요일에 특선 생선 요리가 사실은 3일 된 생선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해산물 시장은 주말 동안 문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제공되는 생선이 신선한지 항상 확신할 수 없죠. 만약 동네 햄버거집 테이블에 항상 케찹 한 병이 놓여 있다면 그 케찹에는 감자튀김을 찍어 드시지 마세요. 어떤 가게에서는 케찹 2병이 반쯤 남으면 그 둘을 섞을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이나 병이 테이블 위에 얼마나 나와 있었는지 그 시간을 기록할 방법이 없죠. 이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무제한 에피타이저도 반가운 친구는 아닙니다. 네, 배부르게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게 보통 간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뉴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배가 부를지도 몰라요. 과식을 피하시려면 다음번에는 땅콩이나 감자칩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샐러드를 메인 메뉴로 주문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샐러드가 가장 건강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샐러드는 대부분 튀긴 음식들로 가득 차 있거나 소스나 견과류와 같은 토핑이 잔뜩 올라가 있기도 하니까요. 작은 샐러드 한 그릇으로 메인 코스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시기 전에 서버에게 양이나 재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식사를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실 거라면 저녁 식사 후에 집으로 바로 가세요. 포장 상자를 너무 오랫동안 실온에 보관한다면 그 음식이 상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맛이 완전히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점심 식사 후에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볼 계획이라면 포장은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동네 식당의 메뉴판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음료에는 약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너무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 음료를 주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메뉴는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음료일 수 있어요. 하우스 메뉴가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예요. 보통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고급 레스토랑과 일반 레스토랑 모두 요청에 따라 음료에 얼음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 기계를 항상 제대로 청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몇몇 웨이터들과 식당 직원들은 아이스박스 주변에 심지어 곰팡이나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냥 차갑게 냉장한 음료를 달라고 하세요. 보통 봉인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손님 바로 앞에서 탄산 음료병을 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음료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저렴한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간단한 아이스크림 한 컵 값을 너무 비싸게 받죠. 집에 오는 길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큰 컵을 사면 되는데 왜 식당에서 돈을 그만큼이나 쓰시나요? 만약 특정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다른 메뉴를 고르거나 디저트를 아예 건너뛰세요. 우리 모두 특별한 날에 외식을 하러 가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공휴일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날에는 직원들이 끊임없이 접시를 나르기 때문에 주방이 아주 많이 붐빕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이런 업무량 때문에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힘들어지죠. 만약 특정한 날을 정말로 기념하고 싶다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을 고르세요. 아니면 그 주 주말도 좋죠. 하지만 연휴 동안 문을 닫은 식당이라면 문을 다시 연 직후에 서둘러서 예약하지는 마세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음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요리 실력을 키우기에 연휴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런, 미국에서 또 강도 사건이 발생했군요. 22.6초를 더 기다리면 다른 사건이 또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경계하고 미리 무장을 하면 되죠. 여러분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살펴봅시다. 스티커 하나만으로도 집의 안전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스티커를 붙이실 수 있어요.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강도들은 이런 집을 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스티커가 진짜처럼 보이게 꾸미세요. 그러니까 조잡한 모양으로는 안 될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내서 진짜처럼 보이는 스티커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또 다른 트릭 하나는 아주 큰 신발 한 켤레를 강도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현관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누군가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강도들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문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열쇠를 발매트 밑에 두지 않으시길 바래요. 발매트 밑에는 과자 같은 걸 넣어두세요. 여러분께서 집을 비웠을 때 누가 찾아왔었는지를 확인하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100% 보장되는 트릭은 아닙니다. 우체부나 배달부가 문을 잘못 찾았을 수도 있고 혹은 현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동네 개가 올 수도 있죠. 네, 쿠키는 발매트 아래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더 행복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셨군요. 힘든 하루에 지치셨을 겁니다.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고 완전히 잊어버리셨네요. 중요한 건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안에 두는 거니까요. 하지만 수풀에 여러분의 집을 노리는 도둑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열쇠 구멍에 열쇠가 있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장비를 잘 갖췄다고요. 열쇠를 빼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실 거예요. 닌자처럼 조용히 여러분의 집에 숨어들어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든 동안 모든 귀중품을 집어갈 거예요. 안에서만 닫을 수 있고 밖에서는 열 수 없는 자물쇠가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네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는 자기가 아니라 빌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물쇠를 교체해주세요. 그 열쇠에 복사본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임대한 집이라면 여러분이 이사 오기 전에 누가 여기에 살았는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 현관문에 열쇠를 두고 온 적이 있다면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마 나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열쇠를 문 근처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안 돼요. 아마 열쇠는 현관 근처에 두는 대신 거실까지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때때로 도둑들은 문뿐만 아니라 창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비싼 물건을 버릴 때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도둑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또한 쓰레기에 여러분의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편함을 잘 살펴보시고 자물쇠가 잘 달려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제는 도둑들이 여러분의 우편함 내용물에 꽤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비법이에요. 우편함은 잠그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파기해주세요. 이제 집 앞 잔디밭을 살펴봅시다. 뭔가 위험한 게 보여요. 이 큰 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알아요. 다듬을 시간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 덤불이 커질수록 강도들은 숨을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가 앞마당에서 다듬지 않은 관목과 나무를 본다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전의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강도들이 집에 침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흥미로운 건 단연 현금일 거예요. 집에 현금이 없다면 이 팁은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귀중품이 있다면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현금은 비닐봉지에 쑤셔 넣고 큰 용기에 음식과 함께 숨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닐봉지를 창고나 부엌에 두는 낡은 세제병에 넣어두셔도 좋아요. 도둑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귀중품을 찾지 못할 거예요. 숨기기 좋지 않은 장소 몇 곳을 말씀드릴게요. 처방약통에 현금이나 보석을 숨기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네, 냉동고도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강도들은 처음부터 이런 공간들을 확인하거든요. 열쇠를 제대로 갖고 다니시는지 확인해보죠. 차키와 집 열쇠를 함께 갖고 다니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도둑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든 알아낼 겁니다. 그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힘들게 산 모든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까지 갖게 되겠죠. 특히 차고를 통해 집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차고 열쇠도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다 해도 차고에는 귀중품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하지만 도둑들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집에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문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동안 긁혀서 얼굴이나 몸에 흠이 생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DNA를 남기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도둑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둑의 약 3%만이 법의학적 증거를 남긴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구멍에 큰 클립이나 실핀을 삽입하는 거예요. 여분 열쇠가 있다면 그 열쇠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강도들이 들어오는 게 아주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거운 의자일 수도 있고 책장일 수도 있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유용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문이 바깥쪽으로 열린다면 이 바리케이트는 훌륭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의자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의자를 문 손잡이 아래에 고정해 주세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문 손잡이와 의자 손잡이를 함께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짜 보안 카메라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둑들은 보이는 것처럼 겁이 없진 않아요. 만약 진짜 CCTV가 있다면 사기꾼들이 카메라를 중지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찾기 힘든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돈을 쓸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동작 감지 조명이 딱 필요할 거예요. 도둑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집에 접근하면 밝은 빛에 겁을 먹을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집에 있다는 걸 강도들이 아는 경우엔 효과가 있지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효율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첫 번째 흰머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뽑아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하지만 만물 박사 할머니가 못하게 말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두 가닥의 흰머리가 날 거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던 속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을 때 모낭은 여전히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고 곧 대체물을 생산할 거예요. 하지만 2배로 늘어나는 초능력은 없기 때문에 한 가닥의 흰머리가 다시 나올 거예요. 새로 난 머리카락은 심지어 더 진한 색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모낭에서 또 다른 색소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뽑는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유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가요? 전화기가 정전기를 일으켜 비극을 일으킨 사례는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주유소의 모든 휴대폰 금지 표지판은 예방책입니다. 전자재료는 정전기를 일으키고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게다가 운전할 때 100%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차에 펌프를 꽂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바이럴 비디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차 문 손잡이에 묶인 철사를 보거든 즉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이 속임수를 사용하고 여러분을 노린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납치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어요. 이 도시괴담은 2015년 페이스북 게시물에 나왔는데 이 게시물은 철사 트릭을 언급했고 그것이 나온 직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소문은 이어졌고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돌보고 도로에서 안전할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호신술을 배우고 밝은 곳에 주차하고 차에 타기 전에 항상 의심스러운 것과 사람들을 둘러보는 건 좋아요. 또한 많은 유사한 신화와 도시괴담은 그저 관심을 끌고 좋아요와 공유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커피에 흑설탕을 첨가한다면 백설탕보다 더 건강에 좋다고 확신하나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흑설탕은 약간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백설탕과 같은 양의 칼로리와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색상, 맛, 제조 공정이에요. 흑설탕은 그렇게 많은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아요. 따라서 칼로리를 줄이려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설탕을 첨가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추가로 10분의 수면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것을 미루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스누즈 버튼은 추가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여러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일정에 맞춰 달라지는 자신만의 생물학적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잠에서 깼다가 즉시 다시 잠들면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혹은 다섯 번째로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스누즈 버튼은 고품질의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널리 퍼진 수면 신화는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8마리의 거미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거미를 전혀 삼키지 않아요. 거미에게 사람은 거인, 아니 오히려 풍경 속의 산처럼 보입니다. 잠자는 동안 내는 숨소리나 심장박동 소리와 같은 모든 소리도 거미에게는 매우 무서워요. 그래서 거미가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모든 것을 쉽게 믿는다고 언급한 잡지 기사 이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글쎄요, 결국 그 기사가 옳았네요. 점심 식사 후에 수영을 하기 위해 30분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 신화는 1908년 보이스카우트 핸드북에 발표된 규칙이었기 때문에 한 세기 이상 동안 존재해왔어요. 음식을 먹은 후 90분 이내에 수영을 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근육에서 위로 혈류를 전환시키기 때문에 수영이 위로 흐르는 혈류를 막고 경련을 일으키고 심지어 익사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분의 혈액은 위로 가지만 팔이나 다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음식은 여분의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영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매우 희귀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희귀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훨씬 더 비쌉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 생산을 다소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다이아몬드의 비싼 가격은 100년도 더 된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신화를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들은 다이아몬드가 너무 희귀해서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약혼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영화는 모든 공룡이 거대하고 위험한 도마뱀이라고 믿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종의 공룡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고양이나 골든 리트리버보다 크지 않았어요. 작은 종들이 큰 종들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몇몇 공룡들은 심지어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 말이죠.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다가 빛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 색깔은 표면에서의 가까운 청록색에서 더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인디고 블루와 완전한 블랙으로 바뀝니다. 햇빛은 깊은 물속을 약하게 투과해요. 엄밀히 말하면 975m 아래에서는 공식적으로 빛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에는 다른 종류의 빛이 있어요. 파란색과 초록색 발광입니다. 루시페라제라고 불리는 효소 덕분에 빛이 발생해요. 그것은 고에너지 분자를 분해하고 박테리아와 심해어의 몸에서 광자를 생성합니다. 여름이 더운 건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이고 겨울이 추운 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흔한 오해입니다. 북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는 사실 태양에 더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지구는 7월 중에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있고 1월 중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여름이 더운 건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궤도를 도는 동안 지구의 기울기는 각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합니다. 소행성 때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곳을 여행을 한다면 서로 부딪히는 촘촘한 바위들의 혼란스러운 지역을 통과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소행성대는 태양으로부터 3억에서 4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매우 고립되고 많은 공간이 있는 외딴 공간이에요. 만약 소행성대에서 소행성들을 모두 끌어낸다면 우리 달의 약 4% 정도의 질량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하나의 소행성이 다른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흥분하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다사다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밝은 면 수족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바다 해양 생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해변을 산책하다가 이 수중 생물을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깊게 봐두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물고기일까요? 돌일까요? 이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스톤피쉬라고 알려져 있지만 쏨뱅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이빙을 하고 수중을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눈치채지 못한 채로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회색빛과 얼룩덜룩한 모습 때문에 실제 돌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뿌연 스노클 고글을 쓰고 있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톤피쉬는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비록 몇몇 종류의 스톤피쉬가 강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열대 태평양과 인도양 근처의 산호초에서 발견됩니다. 바늘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 가시는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튀어나와 독을 주입해요. 스톤피쉬에 쏘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밟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물속에서만 쏘이는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변에 있을 때 어디에 발을 디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스톤피쉬에 쏘인 사람들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독은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쇼크와 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스톤피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독이 분해돼요. 그리고 독의 주요 공급원인 등지느러미를 제거하면 생선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겼지만 진짜 존재합니다. 푸른 고리 문어를 소개합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팔을 포함하여 12에서 20cm에 불과하지만 몇 분 안에 26명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톤피쉬처럼 파란고리 문어는 일본에서 호주에 이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발견돼요. 일반적으로 산호초와 해저의 바위 지역에서 삽니다. 또한 조수 웅덩이, 해초, 그리고 녹조층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는 천성이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개나 새우와 같은 먹이를 찾거나 짝을 찾지 않을 때는 종종 바다의 잔해, 조개 또는 틈새에 숨습니다. 자극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만질 경우에만 인간에게 위험해져요. 위협을 받으면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잠재적인 포식자들에 대한 경고 표시로 온몸에 푸른 무지갯빛 고리가 나타납니다. 물린 자국이 보통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을 때까지 물린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의 독은 어지럼증, 감각이나 운동 능력의 상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발견한다면 서둘러 물러서는 것이 좋아요. 아니요, 이건 꽃다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홍색 튜브 같은 것 중 하나를 골라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 앞에 있는 것은 꽃성게라고 불리는 해양 동물입니다.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2014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위험한 성게로 이름을 올렸어요. 꽃성게는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 지역에 서식하며 0에서 90m 깊이의 산호초, 바위, 모래, 해초층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불가사리에서도 발견되는 발톱 모양의 방어 기관인 차극이에요. 꽃성게가 다른 성게와 다른 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극이 꽃과 비슷하고 보통 분홍빛 흰색에서 노란색을 띤 흰색의 가운데 보라색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꽃 아래에는 짧고 뭉툭한 가시가 숨어 있어요. 비록 많은 바다 성게가 가시를 통해 독을 전달하지만 꽃성게는 차극이나 꽃을 통해 독을 전달해요. 방해받지 않는다면 이 꽃의 끝은 보통 둥근 컷 모양으로 확장됩니다.
그 표면에는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센서가 있어요. 일단 위협 대상에 접촉하면 이 꽃들은 즉시 다치고 독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꽃의 작은 발톱이 때때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접촉 지점에 붙어 있고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독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은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의 거대한 웅덩이처럼 보이죠? 그럼 좋겠죠. 이건 사자갈기 해파리로 자이언트 해파리, 머리카락 해파리, 북유령 해파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북극, 북대서양, 그리고 북태평양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브리튼제도 주변과 스칸디나비아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자갈기 해파리는 알려진 해파리 중 가장 큰 종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3m에 이르는 긴 머리카락 같은 촉수에서 그 이름을 얻었죠. 비록 사자갈기 해파리의 평균 종 직경은 약 50cm이지만 때때로 직경이 2m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가장 큰 사자갈기 해파리는 1865년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그것은 촉수의 길이가 36m였고 지름이 2m였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은 대왕고래보다 더 깁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촉수를 바깥으로 뻗고 먹이를 잡기 위해 덫을 만들어 사냥을 합니다. 약 1200개의 따가운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빠져나오려면 매우 운이 좋아야 할 거예요. 사자갈기 해파리의 침은 보통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촉수 가까이로 헤엄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해변에 떠밀려온 것을 보더라도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해안에 떠내려온 지 한참 후에도 여전히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셜록 홈즈 이야기 사자갈기의 모험에서 용의자로 등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일러는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해양동물은 바다뱀입니다. 네, 뱀장어와는 달라요. 확인된 바다뱀은 69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양과 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발견되고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편의상 과학자들은 모든 종의 바다뱀을 두 가지 범주로 분리했습니다. 진짜 바다뱀과 바다 크레이트예요. 진짜 바다뱀은 거의 모든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반면 바다 크레이트는 땅에서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변에서 뱀을 본다면 꼬리를 보고 그것이 육지뱀인지 바다뱀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꼬리가 노처럼 생겼다면 바다뱀이에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거리를 두세요. 모든 바다뱀은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면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바다뱀은 보통의 코브라나 방울뱀보다 더 많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헤엄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받았을 때만 공격하기 때문에 물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바다뱀에 대한 멋진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다뱀은 바다에서 출산하는 유일한 파충류입니다. 대부분의 바다뱀은 알을 몸 안에 간직하고 수영하는 동안 거의 완전히 형성된 뱀을 낳아요. 하지만 노란 입술 바다 크레이트는 예외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육지로 올라가죠. 맨 처음에 소개한 스톤피쉬 기억나세요? 바다뱀의 사냥감이에요. 다 먹이사슬의 원리.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배고픈 곰과 잘 익은 베리 중에서요. 환한 호랑이와 아름다운 꽃은요? 거대한 비단뱀과 녹색 덤불 중에서는요? 답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이제 누가 진짜로 정글과 숲을 통제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식물들을 만나봅시다. 이건 독미나리입니다. 북미의 들판과 목초지의 늪지대에서 자라요. 또 강과 개울가에서 이 식물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해가 없어 보이지만 미국에서 독성이 제일 강한 식물 중 하나예요. 독미나리의 독은 15분 안에 성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하지만 삼켰을 때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로 이걸 아티초크, 샐러리, 아니스로 착각합니다. 위험한 독에도 불구하고 독미나리는 편두통과 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돼요. 이 식물은 가축에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서양 등골나물은 들판과 목초지에서 자라요. 소가 그걸 베어 물면 식물은 지용성 독소를 방출해요.
이 독은 동물 내부뿐만 아니라 우유에도 들어가요. 우유를 마시는 어린 송아지들도 감염되죠. 독이 든 우유는 사람에게도 위험해요. 문제는 북미가 원산지인 이 식물은 가장 오래 사는 가을꽃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이제 현대의 농장에서는 이 식물의 독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개인 목장에서는 서양 등골나물이 최고로 위험해요. 우리 모두 두 종류의 콩을 알아요. 우리가 먹는 콩과 제기 거인의 왕국에 가기 위해 사용했던 콩이요. 거기에다 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피마자씨라고 불려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소 중 하나인 리신을 함유하고 있죠. 몸에 들어가자마자 생명의 필수적인 단백질 생산을 막아요. 이 단백질 없이는 세포는 기능을 멈춰요.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몸은 더 고통받아요. 피마자씨를 짜면 리신이 나와요. 몇몇 콩들은 탈수, 약화, 환각, 발작,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 약 7개의 콩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서 숲에서 보면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는 가장 위험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엽죽도입니다. 모든 게 독이에요. 줄기, 뿌리, 그리고 분홍색 꽃도요. 심지어 이 식물의 작은 부분도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위장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꽃즙에 조금만 닿아도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리고 태우려고 하지 마세요. 엽죽도를 태우는 연기에도 독성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식물이에요. 한 번만 만져도 몇 년 동안 아플 수 있고 아니면 평생 그 결과를 느낄지도 몰라요. 진피 또는 퀸즐랜드 스팅어라고 불리는 식물은 평범한 우엉 덤불 같아 보여요. 전혀 독이 있는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이 식물 옆에 서 있는다면 숨이 막히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거예요. 이 꽃의 잎에는 수천 개의 작은 독성털이 있어요. 너무 가벼워서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바람에 의해 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식물이 보고 싶다면 방독면을 써야 해요. 하지만 진피를 살짝 건드리면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피에게 한 번 쏘인 걸 동시에 말벌 30마리에 쏘인 것에 비유해요. 독이 있는 털은 피부 아래로 쉽게 침투해 자극과 통증을 유발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뺄 수 없단 거예요. 비누와 물로 씻고 소독용 연고를 사용해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털을 거기서 뽑을 수 없어요. 거기에 박혀 독소를 배출하면서 여러분을 미치게 해요. 과학자들은 독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해독제는 없어요. 저온과 고온에도 견딜 수 있죠. 불쾌한 느낌이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식물을 만진 사람들은 침으로 인한 고통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돌아왔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털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털에서 독이 빠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장갑을 끼고 진피 잎 한 장을 뜯어 실험실에 넣어보세요. 그걸 말리고 몇 년 동안 잊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앞에 시들어 거의 파괴된 나뭇잎이 있어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수년이 지난 후에도 독이 있는 털들이 잎의 표면에 남아 여전히 독소 효과를 일으켜요. 진피는 호주에서만 자라요. 태양과 울창한 녹색 숲을 사랑하죠. 관광객들과 벌목꾼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입히곤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식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경고 표지로 표시되어 있어요. 식물 전시회에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그걸 만지지 못하도록 이 식물을 우리에 넣어놨어요. 묵주 완두콩은 검은 눈을 가진 흰 씨앗 또는 흰 눈을 가진 검은 씨앗이에요. 이 식물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종들은 사람들에 의해 플로리다와 하와이로 운반되었습니다. 도시 거리에서도 이 식물을 만날 수 있어요. 묵주 완두콩 씨앗은 보석과 몇몇 장난감에 사용되었어요. 묵주 완두콩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씨앗의 독성에 대해 모르고 있을 거예요. 피마자씨와 묵주 완두콩은 세포 파괴에 기여해요. 흥미롭게도 묵주 완두콩은 장식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돼요.
목록에서 유일하게 유독해 보이는 독성 식물이에요. 아마 봤을 때 손으로 짚고 싶진 않을 거예요. 동맥이나 확대된 신경계 같아 보이는 이 빨간 줄기를 보세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눈과 비슷해요. 인형의 눈은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내부 구조 또한 외관만큼이나 불쾌해요. 인형의 눈에는 위험한 독소가 있어요. 오래 자랄수록 구성 성분의 독성은 더 강해져요. 인형의 눈의 화학물질에는 근육과 심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 뜻은 몸의 긴장이 너무 풀려서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죠. 아마 이 식물은 실제 또는 야생동물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파리 지옥풀은 육식성 식물의 희귀한 대표자예요. 다행히도 곤충에게만큼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손가락을 찔러 넣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입을 벌려요. 가운데 향긋한 냄새가 나는 빨간 꽃잎이 있어요. 이건 미끼예요. 파리나 딱정벌레가 이걸 알아차리곤 맛보려고 해요. 꽃 안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파리 지옥풀은 바로 다치지 않아요. 식물 안에 있는 작고 민감한 털들이 파리의 움직임을 세요. 만약 파리가 20초 안에 2번 이상 움직이면 식물은 1초 내에 입을 닫아요. 이 간격은 쓰레기가 파리 지옥풀에 떨어졌을 때 불필요하게 닿는 걸 방지해줘요. 그럼 파리는 갇히게 돼요. 식물의 턱에 있는 털 같은 게 새장처럼 작용해요. 먹이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파리 지옥풀은 파리를 파괴하는 소화액을 입에 주입해요. 5일에서 10일 후에 식물은 다시 열려 새로운 점심을 기다려요. 파리 지옥풀은 파리, 딱정벌레, 거미, 그리고 심지어 작은 개구리도 먹을 수 있어요. 큰 멧돼지풀은 모든 식물들 중에서 제일 막대한 피해를 입혀요. 특별히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숲과 들판 전체에 위험해요. 큰 멧돼지풀은 침입성 식물이에요. 기생충과 같죠. 빠르게 증식해서 그 지역의 다른 모든 꽃들을 파괴해요. 곤충들은 큰 멧돼지풀을 먹지 않아요. 큰 멧돼지풀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파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빠르게 자라 독이 면역이 되어 오래 살아요. 큰 멧돼지풀은 1층 집 높이에 도달할 수 있고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씨앗을 방출하고 가벼운 바람이 씨앗을 수킬로미터에 걸쳐 퍼뜨려요. 과학자들이 아직 그걸 효과적으로 볼리비아의 노스 윤가스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이자 가장 위험한 도로입니다. 아찔한 높이의 절벽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울창한 볼리비아 정글과 안개가 자욱한 산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멋진 경치입니다. 하지만 3m 폭의 도로를 달리고 있고 그중 일부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름이 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험난한 산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데 가드레일이 없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파키스탄의 후사인이 다리를 고려해보세요. 이 다리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출렁다리지만 파키스탄에서 유일한 다리는 아닙니다. 보리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질고 긴장감 넘치는 횡단 구간으로 다리의 판자가 많이 떨어져 나갔고 전체 구조물이 바람에 불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근처에 보이는 낡고 부서진 다리는 비명을 지르며 추락할 것 같다는 인상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도 아래 호수가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물에 빠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론 호수에 물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의 pH는 피부를 녹이는 10.5로 물이라고 하기에는 알칼리성 수프에 가깝습니다. 이곳이 평화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살고 싶어하는 생명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홍학무리가 몇 계절마다 번식을 위해 나트론 호수에 찾아오고 그 기간 동안 이곳은 백분홍빛 낙원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반면에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함몰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외계 풍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일 겁니다. 소금 유황철로 만들어진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언덕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온도와 독성 광물의 조합으로 이곳은 절대 살 수 없는 곳이며 이곳을 방문하는 연구자들은 이 계곡에서 미세한 생명체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른 행성처럼 아름답고 황량한 곳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섬이 있습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이름 그대로 뱀으로 가득한 섬이죠. 실제로 뱀, 특히 독사가 너무 많아서 브라질에서는 모든 방문객의 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도 해안에 내리자마자 독사에 물릴 수 있는 곳에 용감하게 갈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플라이 가널천은 인간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1916년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곳은 그저 사막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나와서 식수로 부적합했죠. 50년 후 또 다른 시도가 있었지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운 게 없나요? 어쨌든 뜨거운 물은 땅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왔고 오늘날에는 빨강, 주황, 노랑으로 물든 거대한 간헐천 군락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거나 데이거나 떨어질 수 있는 곳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고요한 숲속을 산책해 보세요. 이곳은 일본에 있는 사가노 대나무 숲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자연공원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운드스케이프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인 교토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여 마셔보세요.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트 블루홀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벨리제 안에 위치한 이 거대한 싱크홀은 유명한 관광 명소로 특히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동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깊이 잠수할수록 더 기이하고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어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으로 황소상어와 귀상어가 한 번 이상 목격된 적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곳에서 수건을 준비해 바베큐를 즐길 준비하세요.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땅속에 또다시 거대한 구멍이 생겨서 불타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아에서 이곳을 발견한 지질학자들은 지하의 인화성이 강한 가스인 메탄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질렀고 그 이후로 구멍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폭이 60m가 넘고 깊이가 30m가 넘는 이 구멍은 언제 연료가 바닥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너무 뜨겁다고요? 그럼 해파리와 함께 수영을 해보죠. 팔라우의 락 아일랜드 중 하나에 있는 해파리 호수는 이름 그대로 해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2005년에는 이곳에 약 3천만 마리 해파리가 있었어요. 현재는 70만 마리 정도만 남아있지만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관광객들은 실제로 해파리와 함께 수영할 수 있습니다. 쏘이기 전까진 맞죠? 농담이에요. 이 해파리는 독침이 없으니 안전합니다. 물론 해파리가 침을 기우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깊은 곳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고만통 동굴이 다음 목적지입니다.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 동굴은 박쥐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아 배트맨의 아지트였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야행성인 이 동물들이 수천 마리씩 동굴 밖으로 날아오르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왜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이 우리에게 준 다양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동굴 바닥과 벽에는 수많은 박쥐 배설물이 쌓여 있어 수백만 마리의 바퀴벌레, 기생충, 거대한 진해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기하네요. 좋아요, 전 갈게요.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이곳으로 가보세요. 볼리비아의 마디디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남미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 중 하나이며 엄청나게 다양한 동물, 새, 곤충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모기는 많지만 야생 마코앵무새, 원숭이, 카피바라를 비롯한 수십 종의 동물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항상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객을 공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기의 프로도 베긴스처럼 느껴보고 싶은가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있는 티파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스리 누카 기구르라는 이름의 잠자는 화산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악명 높은 화산인 아이아프 얄라 조클과 혼동하지 마세요. 네, 둘 다 이름이 어려워서 혼동하기 쉽죠.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실제로 화산 안으로 안내를 받아 1시간 가까이 화산 내부에서 마그마 풍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리 누카 기구르가 갑자기 깨어날 수 없다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만약을 대비해 힘의 반지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낮은 던전부터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국의 후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하이킹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높고 무섭기도 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죠. 2100m 높이라는 말만 들어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산에 깎아지는 듯한 벽에 나무 판자 몇 개가 못 박혀 있습니다. 하이킹 시작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죠. 하지만 운이 좋다면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기 싫다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우크라이나의 프리피아트로 안내해 드릴게요. TV 프로그램 체르노빌을 보셨다면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실 겁니다. 못 보셨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마을의 대부분은 여전히 방문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미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만큼 잊을 수 없는 풍경에 이끌립니다. 고요함 덕분에 최대한 조용히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한때 도시였던 곳을 되찾습니다. 벽과 가로등 기둥을 따라 기오르는 덩굴, 콘크리트 아래에서 돋아나는 나무와 덤불, 그리고 이 황량한 곳의 주요 명소는 녹슨 대관람차입니다. 제 등골이 오싹하네요. 아름다운 자연과 신선한 공기에 둘러싸여서 문명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힐링과 명상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군요. 여기까지 꽤 오랫동안 걸어오셨으니 이제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아야겠죠. 주변엔 숲이 울창해서 텐트를 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네요. 그런데 그때 나무가 전혀 없고 낮게 자란 덤불만 드문드문 있는 멋진 들판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곳으로 가서 텐트를 설치해 볼까요? 땅이 유난히 부드럽고 매끄럽지만 별 신경은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칼로 버터를 찌르는 것처럼 말뚝이 흙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텐트를 다 치고 나니 벌써 날이 어두워져서 여러분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아늑한 침낭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셨군요. 축축한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침낭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여러분은 텐트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땅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늪에 텐트를 쳤던 거예요.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늪은 항상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까지 흙에 잠겨서 문제가 생길 때까지 늪인지 눈치를 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끼와 뿌리는 부드러운 속으로 여러분을 천천히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신발은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숲속에서 늪을 찾기 꽤 쉽습니다. 만약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데 이끼와 드문드문 덤불만 있는 곳에 햇볕이 반짝이는 공터가 있다면 그곳이 늪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용한 땅을 가볍게 밟아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기가 느껴지면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늪이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산불입니다. 늪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분다면 말이죠. 늪과 습지는 물과 이끼층 아래에 타르가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면 불을 진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 항상 늪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텐트를 세울 수 있는 견고한 땅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저분한 솔방울과 돌을 치우고 근처에 개미집도 없는지 모두 확인했다고 해보죠. 밤에 뭔가가 여러분의 침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바라진 않으시죠? 선택한 장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텐트에 기대둔 나무가 바람과 비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랜턴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수가 텐트를 덮치기라도 한 것처럼 텐트가 휘청거립니다. 당황한 여러분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텐트 꼭대기에 거대한 나뭇가지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최악인 사실은 캠프를 설치하기 전에 위를 올려다봤더라면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반쯤 부서지고 썩은 나뭇가지는 발견하기 쉽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텐트를 치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가지는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어요. 텐트를 찢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운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수십 명의 캠핑객들이 매년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종종 큰 대가를 치릅니다. 위를 살펴보면 여러분께서는 위에 말벌둥지나 거미줄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말벌은 방해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거미에겐 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름다운 강을 발견하고 그 강둑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텐트를 정확히 어디에 쳐야 할지 조심하도록 하세요. 특히 봄이나 가을에는 물 가까이에 머문다면 한밤중에 물 위에 둥둥 떠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낮과 밤의 일기예보를 항상 확인하세요.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면 물, 특히 강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비가 강의 수위를 높여 둑을 터트리게 하고 여러분의 작은 텐트가 물에 잠겨 휴가를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는 캠핑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숲 깊숙한 곳에 가보죠. 울창한 나무와 비가 바람으로부터 텐트를 지켜주고 있고 비 때문에 숲 바닥에 물이 고여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아까의 공터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밤 다른 곳에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땅이 부드럽고 축축한 것 같군요. 하지만 늪은 아니에요. 그저 어젯밤에 비로 인해 흙이 젖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곳에 있다면 땅이 단단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문제는 부드럽고 젖은 땅이 텐트 밑에서 언제 슬금슬금 빠져나오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흙의 이동은 늪에 있을 때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텐트의 말뚝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텐트였던 것이 이불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 밑에 묻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늑해 보이는 계곡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했고 그때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다면 즐겁게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물은 자연적으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곧 물이 여러분의 캠핑 장소로 들어오고 결국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빗물에 무릎이 푹푹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아, 기나긴 산책을 하고 좀 쉬기에 딱 좋은 장소네요.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근처에 물도 없고 햇빛이 잘 비추고 가로막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일광욕을 하면 정말 멋지겠죠? 글쎄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왜 이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직사광선은 텐트의 소재 때문에 몇 시간 안에 텐트를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순간 피부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밤이 되어 텐트가 좀 식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 트인 곳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돌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말뚝을 제대로 박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텐트에 작별을 고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나무 근처에 텐트를 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게다가 일기예보가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외딴 나무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싶은 유혹은 뿌리치도록 하세요. 화창한 날씨와 비가 오는 날씨 모두 괜찮지만 만약 심각한 폭풍이 온다면 혼자 서 있는 나무는 피뢰침이 될 겁니다. 만약 텐트 근처에 있는 나무에 번개가 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번개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겨울 캠핑을 할 때 날씨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대해 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세요. 겨울에는 텐트에 비치는 햇볕이 아주 중요합니다. 텐트가 아무리 멋지고 비싸다 해도 추위는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고 일반적으로 추운 계절에는 바람이 훨씬 더 심하죠. 햇볕은 여러분이 심한 추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캠핑객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텐트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텐트의 소재는 열을 매우 잘 전도합니다. 따뜻함을 잘 유지해주겠죠. 하지만 불이 쉽게 붙기도 합니다. 모닥불 하나는 여러분의 텐트를 태우기에 충분합니다. 텐트와 모닥불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절대로 불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잠이 들 것 같으면 불을 끄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서 깨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곤충은 가장 신나는 하이킹도 망칠 수 있습니다. 모기, 개미, 진드기, 그리고 다른 성가신 벌레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텐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밖에 나갈 때는 모기 퇴치제를 피부에 바르고 텐트 입구 옆에는 나선형 모기향을 두세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두거나 안에 넣지는 마세요. 냄새가 거슬리고 화재도 일으킬 수 있어요. 모기, 특히 진드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늪이 발생할 수 있는 호수, 연못,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세요. 벌레는 잔잔한 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곳에는 날개 달린 해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는 잘 날지 못해요. 그러니 모기를 멀리 하려면 탁 트인 곳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모기한테 물리면 안 되죠. 무더운 여름날 이 시원한 연못에 뛰어들고 싶지 않을 이유가 없죠? 상쾌한 물에 몸을 담그고 산들바람을 즐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죠? 수면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까지는요. 그 크기로 봤을 때 나뭇잎일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리기 전까지는요. 엄지발가락을요. 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나서야 거대한 물벌레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바이터 또는 악어 진드기라고도 불리는 물벌레를 만나는 불운을 만났어요. 물려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불쾌할 거예요. 거대 물벌레는 전 세계 민물 서식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물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다음번에 조심하세요. 거대 물벌레를 발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볼게요. 자이언트 물벌레는 길이가 10cm 이상까지 자랍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생 곤충이에요. 이 벌레에게 물린 상처는 벌레에게 당한 부상 중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풍경과 잘 어울립니다. 짙은 갈색의 몸은 습지의 나뭇잎을 닮았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죠. 이들은 작은 물고기, 올챙이, 기타 곤충을 잡아먹는 타고난 포식성 동물입니다. 하지만 뱀이나 거북이 같은 더 큰 먹잇감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거북이보다 훨씬 크니까 다행이네요. 일부 종에서는 암컷 토바이터가 수컷의 등에 알을 낳기도 해요. 수컷은 어디를 가든 알을 품고 다니죠. 다정하게 들리지만 수컷 토바이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은 매우 불쾌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벌레라고 불리지만 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 아래만 조심하지 마세요. 물가에서 숨을 돌리는데 무언가가 어깨에 떨어집니다. 재빨리 튕겨내세요. 말파리예요. 말파리는 모기의 알을 낳고 그 알을 인간에게 주입하는 악랄한 작은 곤충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체온은 완벽한 부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화하면 몸을 뚫고 나오는 일부터 시작해요. 징그러워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지만 플로리다에서도 이 작은 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귀상어벌레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상어와 지렁이의 괴상한 조합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보면 닮은 점이 있어요. 조지아 전역에서 이 기이한 생물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특이한 머리를 가진 이 생명체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생겼습니다. 글쎄요, 머리처럼 보이는 거죠. 입은 몸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김새가 보기 싫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이 있기 때문이죠. 보거처럼 테트로도톡신을 생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이 독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먹이인 다른 벌레를 잡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히드라의 신화처럼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치지 마세요. 참고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누군가가 이 벌레에게 렌초비라는 훨씬 덜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별명을 붙였어요. 자이언트 누에 애벌레는 그 모습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강력한 독은 농담이 아닙니다. 애벌레는 작은 창 같은 강모로 덮여 있는데 이 강모는 매우 유독한 항응고 독소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한 마리에 쏘이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지만 설상가상으로 여러 마리가 모여다니니까 실수로 여러 마리의 애벌레와 동시에 마주치는 경우가 흔해요. 쏘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걸까요? 글쎄요, 아니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쏘인 자국이 눈에 띄게 남지 않습니다. 이 애벌레의 가장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약 5cm 정도로 그 피해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의 열대우림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애벌레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애벌레는 생애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성충이 되면 거대 누에나방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맹독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독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변태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입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도 됩니다. 호주 깔때기거미 독은 성인을 약 15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깔때기거미가 사랑스럽진 않지만 호주 깔때기거미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비교적 크고 공격적이며 손톱을 뚫을 수 있는 뒤쪽으로 뻗은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수컷은 종종 짝을 찾아 사람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위 밑이나 썩은 통나무 안쪽과 같이 서늘하고 안전한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교외 지역의 관목이나 바위 군락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호주에 살고 있지 않다면 이 거미들은 호주에만 서식하니까 안심하세요. 호주에 간다면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 중 한 마리를 발견하면 멀리 떨어지세요. 한 가지 희소식은 1981년에 해독제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멀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대지방의 바다 밑바닥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무늬의 조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개 껍질은 색상과 크기가 다양하며 수중 도공이 만든 작은 도자기 꽃병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조개 껍데기를 주워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본능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조개 껍데기가 아닙니다. 원뿔 달팽이의 집이에요. 그 이름에 아직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곧 달라질 거예요. 대부분의 달팽이처럼 원뿔 달팽이도 느립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에 계산된 민첩함으로 이를 만회하죠. 다른 달팽이, 물고기, 바다벌레를 찾아다니는 포식성 동물입니다. 코로 주변의 먹이를 감지하고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주둥이를 펼쳐 먹이를 찌릅니다. 작살처럼 생긴 부리는 천은 물론 강화된 잠수 장갑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원뿔 달팽이의 이상적인 먹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쏘이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만약 쏘이더라도 그 순간 주입되는 독에는 천연 진통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통증이 없다는 점이 이 달팽이를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무엇에 쏘였는지 알지 못하면 너무 늦을 때까지 쏘인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쁜 껍질이 보이면 그냥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작은 폭탄 먼지벌레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등 쪽에서 끓는 뜨거운 독산을 발산할 수 있어요. 냄새나는 화학 스프레이로 포식자를 쫓고 다른 곤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덕분에 때로는 삼켜진 후에 살아남기도 해요. 개구리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맛을 본 후에는 다시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막에서 초원, 울창한 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계에서 이 벌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될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손톱만한 크기로 매우 작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작은 벌레는 강력한 스프레이를 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교한 내부 챔버와 두 가지 화합물, 즉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결합한 물질의 저장 구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화합물은 딱정벌레의 복부 내부에 있는 저장소에 따로 저장되어 이들은 밸브를 통과하여 중앙 챔버에서 만나 반응을 시작하는 효소와 혼합됩니다. 반응에서 생성된 가스는 빠르게 팽창하여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작은 녀석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좀비는 영화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미에게 그 위협은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메소스포라라고 불리는 곰팡이는 여느 버섯과는 다른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은 노래하는 매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벌레의 정신을 장악하여 실제 좀비로 만들죠. 감염된 매미는 매우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다른 매미에게 곰팡이를 더 많이 퍼뜨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예요. 가장 무서운 부분은 매미가 너무 늦을 때까지 이상한 행동 외에는 감염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온전한 기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매미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나무에서 윙윙거리는 벌레가 무서운 영화 속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